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의 거사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실 것이지요. 공직자가 부귀하면 즉시 죽을 것이다. 부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방탄조끼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 후보 딱 한 사람 저 이준석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당에게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충분히 마크롱처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야구 다들 보세요. 어디 보네. 저는 부산이 좀 더 문화 도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무려 1,000만이 넘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불평등을 바꾸낼 후보 차별 없는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패널 4분과 함께 21대 대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당 각 캠프에선 이번 대선 판세에 대해 서로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과한 기대일 수 있고, 그러나 저희가 안정적인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는 조금 더 나서 좀 표 차이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민주당의 이재명의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을 해주셨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 저희 후보께서 역전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중도 확장 가능성이나 젊은 세대의 표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준석 후보로의 표 쏠림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차이의 승리는 과한 기대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진심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거 한 며칠 남겨놓으면요. 그 후보자 이름 빼놓고서는 다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뭐 특히 누가 당선된다, 우리가 당선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는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거야 뭐 과학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러나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 대단히 중요한 변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서 지금 그 내심 압도적인 표 차이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해이해져서 투표장으로 안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안정적인 승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판단이 되고요. 그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는 역시 오늘 투표장으로 어느 당이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느냐, 아마 그거에 따라서 적어도 5% 안팎 정도는 충분히 그 상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가 역전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승리를 자신했거든요. 민주당 선거 캠프에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 공표 금지 기간 동안 늘 이 골든 크로스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은 치열했던 결과가 나왔었지만 2017년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10% 이상의 차이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공표 금지 기간에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표차로 졌던 선거가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저희 민주당 진영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나갔었는데, 그 당시 저희 캠프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내부 지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자기 진영의 투표자들이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 표라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근접했다, 역전 현상도 일어났다 이렇게 지지자들을 끌어내기 위한 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도 이 공표기간 금지기간 전에 나왔던 그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를 쓰러뜨릴 후보는 나다. 나로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었는데 어떻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뭐 예상과 달리 아니면 본인들은 예상한 것처럼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성적표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의 유력한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개 유튜버로 전락할 것인가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10% 이상의 어떤 그 지지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차세대의 어떤 그 리더로서 우뚝 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막판에 김문수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표심이 쏠리면서 5% 미만으로 가고 만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만 보수가 분열되는 이 부분에서 이준석 후보가 결정적인 기여했다.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이 씌워진다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보수 우파 진영에서의 어떤 그런 배신자 프레임은 한번 씌우면은 이게 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험적인 우리 역사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정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결국은 10%를 넘느냐 아니면 5%로 이하로 떨어지느냐 이런 투표의 결정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 역대 두 번째인 34.74%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 80%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전국 투표율 상황 알아봤을 때 상대적으로 사전투표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현재 투표율을 좀 낮게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닌 지역은 또 반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8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또 쉽지는 않은 숫자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대선이 77.1%의 투표율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대선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으니까 지난 대선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지난 대선보다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0% 후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34.74%였는데 평일 이틀 동안 치러졌던 사전투표임에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에도 이어져 와서 결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좀 더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최병욱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012년까지만 해도요.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유리하다 뭐 이런 게 거의 정설로 돼 있었어요. 근데 2012년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 여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그때부터 그 공식이라는 것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투표율이 높아서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게 정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 지지층이 많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하다는 거는 그야말로 각 정당들의 각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훨씬 높다. 근데 그게 호남에서 높다, 영남에서 높다. 그건 이제 각각의 텃밭에서도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결론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결정되는 건 몰라도
그냥 단순히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니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번 대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라는 평이 많은데 성채윤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예. 최종 당선인이 과반 득표할 확률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네. 어떻게 투표율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과반 득표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에 과반 득표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할 정도로 어떤 구도로 치러지더라도 과반 득표를 하는 당선자가 그렇게 드물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과반 득표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3지대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뭐 본인이 주장하는 뭐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이런 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라기보다는 결국 보수 후보거든요. 본인도 선거 초반 내가 보수의 적장자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리고 국민의힘 전직 대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뭔가 이미지나 이 지지 기반이 보수 지지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대 남성 특정 세대 보수를 원래 지지하던 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 대 진보의 이런 이념적 대결 구도로 봤을 때는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적 성격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있는 만큼 민주진영이 충분히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혹시나 과반 득표로 인해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관리 부실 문제가 정말 여실히 드러났는데 참 한심하다는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후속 조치가 왜 이렇게 늦냐에 예.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반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 관련자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을 하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할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이른바 밥그릇 투표라고 해서 비밀 투표가 어긋나는, 줄 서서 그걸 들고 있다가 식사까지 하고 오는 이런 어이없는 투표 관리 부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했다가도 끝에 꺾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난번 서대문고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었다고 하면은 핵심적인 관련자에 대한 문책,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다,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 앞으로 그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까지 하면서 본인 자체 감사만 하겠다는 이런 오만한 모습에 국민들은 과연 선거관리위원회냐, 오히려 부실 선거관리위원회냐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선거가 마친다면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나아가 사전투표 자체의 문제점이 사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호남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런 투표율이 나오는, 한마디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혁,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대선 결과에 따른 전국 상황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통령직 거리에 따른 선거라는 점에서 지난 20대 대선과는 여러 면에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기 정부 인수의 과정 없이 세워지고 취임식도 바로 내일 치러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돼서 생기는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요. 당선인이 결정되자마자 즉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60일 동안에 원래 해야 되는 인수위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요. 임기가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그 순간 또 국회 통수권도 이양이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당선인을 결정하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오늘 대선일 이후에 그리고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이후의 시간은 이제 새로운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